계약과 지식재산권의 일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요. 지재권과 관련된 계약 조항의 유의점을 각각 알아볼 텐데요. 계약 너무 우리가 자주 하는 거고요. 익숙한 건데요. 사업과 생활 속에서 수없이 접하는 게 계약인데요.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권리의 의무를 생성시키고 정의하고 또 관리하여 시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계약이나 우리 회사의 계약은 지식재산권과 상관이 없다. 나는 기술을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물론 이제 라이센스나 기술 계약이 가장 지재권과 인텐스하게 밀접하게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지식재산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계약서의 모든 계약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항을 하나씩 짚어갈 텐데요. 아,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문제는 기술을 다루거나 라이센스 계약이 아니라도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식재산권이 뭐냐? 이거 잘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한번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이걸 짚어서 넘어가야 다음에 제가 계약을 설명할 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특허입니다. 특허 제일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특허는 저희가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 식물 특허라는 것이 있는데요. 식물 특허는 신규 식물 종자 및 육종 소재, 번식 방법 등에 해당하는 극히 좁은 부분을 커버합니다. 사실 우리 기업과는 관련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저희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 특허, 디자인 특허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특허. 유용하고 진보적이며 신규성이 있는 기술을 보호해야 합니다. 방법, 화학 조성물, 기계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새롭고 진보적인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화기를 보면은 전화기 안에 있는 기술들은 기술 특허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전화기 밖에 3D 외관은 디자인 특허가 보호를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애플, 삼성 특허 전쟁 나올 때 되게 많이 특허라는 이름이 익숙해서요. 많은 분들이 특허를 잘 아시고 있는데요. 기술 특허는 기술 쪽을 그리고 외관은 디자인을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흔하게 듣는 것이 상표죠. 상표는 식별력 있는 브랜드를 보호하는데요. 이름이나 로고, 소리, 향까지도 상표로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는 것인데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것이 있어요. 식별력을 가진 고유한 외관, 형상, 디자인 등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코카콜라 독특한 병 모양이 있는데요. 코카콜라 라벨을 보지 않아도 저희가 뒷모습만 봐도 아 저게 코카콜라구나를 알게 해주는 게 코카콜라의 독특한 유리 병 모양. 이 병 모양이 상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티파니 보석 독특한 민트 예쁜 민트 컬러 색깔이 있는데요. 티파니라고 쓰여져 있는 상표를 보지 않아도 박스만 봐도 티파니 보석이구나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저작권입니다.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고 오리지널한 창조물을 보호하는데요. 소설, 시, 각본, 그림, 원단 디자인, 인터넷 사이트, 제품 매뉴얼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술적인 창작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작하신 인터넷 사이트나 제품 매뉴얼도 창작물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업 비밀입니다. 영업 비밀은 등록할 수가 없는 지재권이에요. 기술, 노하우 등의 경제적 유용성 있는 비밀 정보를 보호하는데 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비공개인 정보여야 하고요.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수단과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접속할 수 있는데 confidential이라고 붙여놨다고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위의 몇 %의 직원들만 접속이 가능하고 보안으로 뭐 금고에 잠겨져 있다거나 아니면 락이 걸려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수단과 절차가 반드시 사용되어야만 영업비밀이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까다롭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의 제품의 여러 가지 지재권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예를 보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크래프트 비어를 만드는 회사라고 칠게요. 그리고 첫 번째 트레이드 시크릿, 아까 영업비밀, 레시피랑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트레이드 시크릿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인데요. 코카콜라의 포뮬라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2명은 절대로 같이 여행을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같이 가다가 사고가 나면 이제 코카콜라 포뮬라가 영원히 묻혀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카더라 통신이 있을 만큼 이런 재료나 레시피는 트레이드 시크릿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맥주의 이름, 로고 등은 트레이드 마크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 모양, 외관, 패키징 형태는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벨 및 마케팅의 아트워크, 그 예술적인 작품은 당연히 저작권이 되겠고 관련해서 만드신 웹사이트도 카피라이트로 보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해와 실수를 보면서 저희가 이 지재권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왜 신기하냐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이 여기에 딱 맞는 이 지재권이 보호하는 분야가 어떤 건지를 한번 그럴듯한 문장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운영하는 식당의 이름을 특허 등록하고 싶습니다. 너무 좀 그럴듯하죠, 이것도. 근데 식당의 이름은 특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특허는 기술이나 3D 외관이라고 했죠. 운영하는 식당의 이름은 서비스 마크로 상표로 등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작곡한 노래에 특허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쉽죠? 작곡한 노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적인 제품, 창작물, 저작권으로 보호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출판한 책 제목을 상표 등록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제가 난이도가 높은데도 넣었는데 책 제목은 상표 등록하실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일, 그러니까 하나의 책만 나와 있다면 책 제목은 상표 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 제목은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 상표는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소스를 아이덴티파이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만든 회사가 코카콜라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건데 사실 책의 제목이 출판사와 연결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의 경우는 단일 책일 경우에는 절대로 상표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여러 시리즈가 나왔을 때는 예외적으로 책 제목도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제가 좋은 제품을 캐나다에서 봤는데 미국에서 특허 등록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레이어가 좀 많아요. 좋은 제품을 캐나다에서 봤는데 자기가 발명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발명자가 아닌 사람은 특허를 무단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 되더라도 취소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캐나다에서 본 것과 관계없이 자기가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캐나다에서 최초인 것과 미국에서 최초인 것은 특허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특허는 전 세계에서 최초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유명한 건데 내가 미국에선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특허 등록할 수 있냐? 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해서 한국 특허권을 발효시켜야 되는 것은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미국의 특허가 되지 않았다고 미국의 특허 등록하실 수가 없다는 점. 기술 자체는 전 세계 최초여야만 어느 국가든지 특허를 등록하고요. 다만 이 특허권, 상표권의 경우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특허권을 등록하면 한국에서만 특허권이 유효한 거고 미국에서 등록을 하시지 않았다면 미국에서는 사실 그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요 문장에는 많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발명은 자신의 것으로 등록하실 수가 없고 한국에 특허가 되어 있고 미국에 안 되어 있더라도 미국에서 다시 특허 등록을 하실 수가 없다. 기술은 세계 최초여야만 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지재권 숙지사항 계약 관련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에서의 지재권 정의인데요. 한 가지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계약이 갑과 을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항상 갑일 수도 없고 저희가 항상 을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갑과 을이 계속 상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좋은 합의점을 맞아서 이제 계약 조항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갑과 을의 의견이 계속 상충한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식재산권의 정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입니다. 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요. 계약은 어떤 거죠? 계약은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정말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는다 하면 보통 법원에서는 그 계약을 인정을 해주죠. 자, 그래서 계약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확장된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계약의 경우에는 기밀이나 독점 정보, 아까 제가 영업비밀 굉장히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계약에서 내가 confidential이라고 잘 표시를 한 기밀이라고 표시한 것들은 지식재산권의 정의에 포함시켜서 보호받는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기밀, 독점 정보, 해외 지재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또 국내에 있는 거, 한국에 있는 거는 한국에서만 유효하고 미국에 있는 거는 미국에서만 유효해요. 근데 해외 지재권이나 등록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 것들도 지식재산권에 넣어서 같이 보호를 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지식재산권과 계약에서의 확장된 지재권의 정의는 많이 다릅니다. 이 부분을 잘 우리 기업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식재산권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국내가 아닌 지재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등록된 IP로 제한하는 것은 좀 피해야 합니다. 영업 비밀이나 기밀 정보가 배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의뢰 입장에서는 등록된 IP로 제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더 넓은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좀 더 넓게, 반대쪽은 좀 더 좁게 항상 이렇게 상충이 되겠는데요. 미확장 지식재산권의 정의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특허, 저작권, 디자인, 영업 비밀,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이렇게만 정의를 해놓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확장된 지재권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rporate names는요, 사실은 상호예요. 상호는 상표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계약에서 이렇게 corporate names도 intellectual property 안에 넣어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확장된 정의의 예인데요. 그리고 특허가 가능한지 안 한지 여부와 관계없는 발명품, 그리고 기타, 포뮬라, 포뮬레이션, 레시피, 인스트럭션, 트레이드 시크릿, 노하우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이제 저희가 intellectual property의 범위를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슈된 패턴트가 당연히 패턴트인데 거기서는 invention disclosure, pending patent application, provisional application.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허권은 non-provisional application인데요. 여기서 provisional application은 가출원, 특허의 앞선 가출원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허의 right도 이렇게 길게 넓혀서 계약에서 특허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기술 수준이 아니라 서로가 긴밀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알 수 없는 상대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정보를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계약이 없으면 일반적인 지재권의 범위에 대해서만 타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이렇게 계약에서 확장된 지재권의 정의를 포함하게 되면 상대 기업은 계약에서 정의된 범위까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기업이 우리 기업의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보호막이 될 거고요. 위반 시에도 지재권 위반이 아니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항상 계약 관계에서 우리가 갑이 될 때가 있고 을이 될 때가 있는데요. 본 조항을 적용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허가하는 갑의 입장이라면 넓은 지식재산권의 정의를 원하겠지만, 그래서 더 보호를 받고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을의 입장이라면 계약에서 확대된 지식재산권이 아닌 최대한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범위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정의를 원하게 될 텐데요. 자, 다만 한 가지, 너무 넓거나 이렇게 너무 모든 것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너무 넓히거나 너무 여기에 맞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면은 사실 그 계약을 작성 당사자, 그러니까 유리한 쪽이 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기억을 하시고요. 다른 조항에서도 계속 갑과 을의 입장은 상충이 되겠는데요. 네. 다음 지재권 숙지사항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셨을 조항일 것 같아요. 진술보증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진술보증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전제가 된 사항을 진술이라고 하고, 그 진술이 거짓될 경우에 배상을 하는 것을 보증하는 조항입니다. 자, 예를 들면 물품 매매 계약에서 통상 판매인이 품질 혹은 기타 지재권 침해 등의 문제나 법규 위반이 없음을 보증을 하는 것인데요. 지재권 라이센스 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라이센서가 라이센스를 줄 수 있는 권리자이며 해당 지재권에 문제가 없는 것을 보장을 하게 됩니다. Each party represents and warrants 하면서 이렇게 has a right, power, authority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진술보증 조항에 어떤 것들을 보증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보증 조항의 내용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사실은 뭐 이렇게 짧은 경우도 있고요. 좀 더 긴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모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재권 소유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증.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요. 간혹 이런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계약서가 위반이 될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 지재권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남용하지 않는다는 보증. 1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1번은 쉽죠. 등록된 특허다. 그럼 특허권자 이름에 제가 나와 있으면 돼요. 1번은 쉬워요. 2번도 상표다. 또 다시 상표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 이름이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만약에 무슨 분쟁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다면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남용하는 요 두 번째 사항의 밑에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번 은행 또는 기타 대출 기관을 통해 위해 해당 지재권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보증. 이것도 사실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맞죠. 자, 네 번째, 계류 중이거나 위협받는 지재권 소송이 없다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모르고 라이센스 계약을 들어가거나 모르고 이 지재권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때는 이렇게 위협받는 소송이나 이런 소송이 진행이 계류되고 있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발생하는 문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지재권 소송은 절대로 걸리지 않는 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요. 계약 전에 이런 보증을 넣어서 계류 중이거나 위헌받는 지재권 소송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 놓게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이센스 계약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해 양도나 라이센스를 주는데 제한이 없다는 보증이에요. 이거는 왜 나오냐면요. 제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라이센스를 주려고 하는데 이 라이센스를 주기 전에 C라는 사람한테 제가 독점권을 줘버렸어요. 독점 라이센스를 줘버렸어요. 근데 이걸 주고 사실은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이 계약 기간 동안 이 권리에 대해서 양도나 라이센스를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어기고 내가 이제 뭐 B라는 사람한테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보증 조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라이센서한테 중요합니다. 유리하고 사실은 반대쪽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한 제한. 해당 지식권, 재산권을 소유하기 전 혹은 계약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고 현재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자, 범위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증을 소유권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건데요. 내가 아는 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께서 이 권리 소유자 입장일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 쪽에서 받아들일지 안 들일지에는 그건 이제 협상의 논의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거를 넣으실 수 있다면 굉장히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거나 약한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재권 관련 조항은 면책 조항, 배상 조항으로 불리는 indemnification clause인데요. 이거 제가 기업 상담하면서 너무 많이 접수가 돼서 제가 늘 강조하는 조항 중에 하나예요. 우리 기업분들이 이런 본 조항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가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별표 2개,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책 조항이라는 것은요. 계약에 있어 면책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에 일방이 특정 행위나 일정 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일방 당사자의 진술, 아까 저희가 보았던 그 진술이나 조항이 허위거나 위반되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및 기타 법적 책임 추궁을 당한 경우 책임 당사자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아까 앞서 진술보증 조항과의 차이는요. 진술보증 조항은 제3자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아도 내가 이 계약, 이 조항의 위반으로 그 계약 당사자한테 go after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면책 조항은 제3자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당신이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희가 이제 그 대형 리테일 샵은 되게 갑이에요. 되게 갑이고 굉장히 자기들이 원하는 형식이 딱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도 당연히 그러셨고요. 있는 계약서 그대로 거의 사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 면책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면책 조항에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제3자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자기들이 책임을, 이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다른 일반적인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 뭐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런 쪽도 많고 이쪽도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길 경우에 3일 안에 서면으로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계약 당사자에게 노리파이 하고 나서 그 계약 당사자가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대형 리테일 샵에서는 보통은 자기들이 노리파이를 해서 우리 기업이 핸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핸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예가 되는데요. A사로부터,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예니까 우리 기업이라고 하지 않을게요. A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판매한 B사가 그 제품으로 인해 다른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 침해 소송을 당한 경우 A사가 그 책임에 대한 B사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조항의 예가 되겠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면책 조항 작성 시 고려사항, 이것도 제가 별표 3개 칠게요. 왜냐하면 면책 상황 발생 시 분쟁 주도권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리테일 샵에서 우리 기업의 예를 잠깐 사용을 하면 A사의 의류를 판매했는데 A사가 사용한 의류 원단이 타인의 저작권 침해라면서 B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어요. 그럼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분쟁 주도권을 대형 리테일 샵에서 가지면 가장 좋은 변호사, 그러니까 가장 좋은 변호사를 사서
깨끗하게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대형 리테일샵에서는 이렇게 작은 건들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고 발생했을 때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되셨었냐면요. 합의를 저작권 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보려고 합의 변호사 비용이 12만 불이 나왔어요. 합의금은 얼마가 나왔냐? 8천 불이 나오신 거죠. 이게 만약에 그 대형 리테일 샵이 아니었고 우리 기업이 주도를 할 수 있었으면 변호사 비용 12만 불이 발생할 때까지 놔두지 않고 좀 더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빨리 보실 수도 있었는데 이게 주도권이 저쪽에 가 있으면 우리 기업은 당연히 12만 8천 불을 모두 대형 리테일 샵에 이제 물어주셔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책 생활 면책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쟁 주도권 문제는 되도록이면 이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쪽에서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 기업들은 대형 리테일 샵 쪽보다는 반대로 거기에 납품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혹시 내고가 가능하시다면 내고를 좀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 대형 리테일 샵에서도 그 입장은 이해가 가죠. 이런 문제들이 하나, 둘 계속 발생되고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주도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자, 면책 기간의 결정입니다. 면책 조항에 의거 배상을 해줘야 되는 양도인 라이센스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의 면책 기간을 원할 거고요. 양수인 라이센스는 긴 기간의 배상 조항을 적용을 요구를 하겠죠. 양쪽이 반대가 되니까요. 면책 조항 적용 특정 사유 및 조건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 면책 조항이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고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넓은 부분, 넓은 사유, 넓은 조건을 원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면책 조항 적용 예외인데요. 잘 안 됩니다. 자, 면책 조항이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는 건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정말 이것도 뭐 이렇게 한쪽이 많이 파워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건데 일단 설명은 드릴게요. 자, 면책 조항의 적용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되시더라도 면책 조항 면제 상황이 되더라도 여기에 단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조항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는 특수 상황을 정하시더라도 거기에 동의를 하셔야 되더라도 반드시 사기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포함을 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책 조항은 높은 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 면책 조항이 적용이 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업에서 이 계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계약 담당자들은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하셔서 어떤 계약서는 어떻게 면책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다 이제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죄송합니다. 예전에 일반 회사에서 법무팀에서 일을 할 때는요. 계약서 로그를 만들어가지고 자동 갱신 계약, 조건,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었거든요. 가능하시면 우리 기업에서도 이렇게 계약서 로그 같은 거를 만드셔가지고요. 한눈에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담당자가 좀 쉽게 왜냐하면 이게 계약서가 굉장히 두껍고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이거를 때때로 계속 반복해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서 로고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특이사항 어떤 것이다, 언제 갱신이 된다, 어떤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하셔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다르게 표시를 해놔서 좀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재권과 관련된 계약 조항은 기밀 유지 조항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서 보셨을 텐데요. 최소한의 하나의 기밀 또는 비공개 조항이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조항은 계약에서 기업 기술 유출 방지와 IP 보호에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confidentiality and non-disclosure이라고 불리는 기밀 유지 조항인데요.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주고받아야 하는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할 정보로 별도로 정해놓고 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업비밀보다 훨씬 단위가 낮습니다. 기밀이라고 표시가 되면은 이는 기밀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밀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정보, 자료, 기술, 사업 전략, 기업 리스트, 생산 공정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remain exclusive property of the disclosing party. 이렇게 해놓는 거죠. 자, all confidential information은 누구다? disclosing party의 exclusive right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개하지만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기업의 기술을 어떻게 왜냐? 계약을 하면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계약을 해야 하지만 이 노출되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보호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식재산권이 하는 일이고 그게 이제 기밀로 지키는 것들이 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조항도 이제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이런 정보들이 기밀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밀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를 위반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약 위반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receiving party는 diligent effort를 사용을 해서 프로텍트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기밀 조항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이거는 내가 공개하는 자료지만 당신들은 사용할 권리, 그러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 계약을 범위를 벗어나는 이후에서는 당신들에겐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이 조항은 약간 일종의 그 준법 선언처럼 심리적 부담감을 주면서요. 위반 시에는 청구나 협상의 근거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밀유지 조항을 작성하실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밀정보 범위, 아까 앞서 저희가 본 것처럼요. 갑과 을이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 될 것입니다. 공개하는 당사자는 최대한 많은 범위를 기밀에 포함하고 보호하고 싶을 것이고요. 반대로 수신자는 보호의 의무가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좁은 범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기밀정보 사용의 제한. 기밀 정보가 사용 가능한 범위는 계약서에 명확히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 계약 업무상 필요할 경우로만 제한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너무 넓은 범위나 너무 애매한 범위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기밀이라고 할 때 왜냐하면은 명확하게 이 기밀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기밀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공개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기밀이었는데 너무 중요하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 측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기밀이면은 어떤 방식으로 기밀을 표시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셔서 나중에 이 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러니까 손쉽게 나와야 합니다. 애매한 정의는 분쟁이 될 수 있고 분쟁은 양쪽에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밀계약 존속 기간, 무기한 또는 제한된 기간, 그리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의 기밀 유지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양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밀 유지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기술이나 계약 종료에 따라서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밀유지 의무 위반 시 구체적인 손해배상 방법을 나열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특정 이행명령, 거기에다가 특정 액수까지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이제 만약에 중요한 기밀이 유출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압박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합의된 특정 액수를 정해서 넣어 놓으면 이렇게 기밀 유지가 위반되었을 때는 따로 코트에서 이게 얼마다를 다툴 필요가 없이 특정 액수를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밀 정보
자료 반환 또는 파기 규정인데요. 이는 이제 해당 자료의 사용이 끝났을 때 또는 이제 사용이 중단됐을 때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는 등의 사안입니다. 보통 이제 자료 사용 끝나거나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거나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방법을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너희들이 파기를 하십시오. 또는 아니면 받으신 모든 정보를 저희 쪽으로 반환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개자가 보통 선호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내시는 분이 너무 번거로울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두 양측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자는 기밀 정보 전달 시 정확한 명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확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상대 측에서는 기밀이었다, 반대쪽에서는 기밀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정확한 명시 방법을 서로 정하시고요. 수신인, 자, 우리 기업의 우리 기업이라고 쳤을 때 기밀 정보를 수신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서는 안 되겠죠. 이 기밀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특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된 분들은 보안 준수 교육 등의 특별한 교육과 관리가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기밀 유지와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기밀 유지와 별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보에는요. 수신인은 연방법이나 주법, 관할 정부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안 조치를 제대로 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해당 정보가 도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밀유지 조항에 이 내용이 없더라도요. 이는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개인정보는 수신인이 반드시 노력을 하셔가지고 기밀로 보호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사항은요. 지재권 권리 양도 및 라이센스 계약 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자, 이 내용은 지재권 권리 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시에만 해당되는 한정된 내용입니다. 자, 지재권의 권리 이전 및 라이센스인데요. 양도 계약, 양도란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전부가 양도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권리가 양도되더라도 기록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타인의 권리를 가져오셨다면요. 소유권을 이전하신 후에 반드시 이를 기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라이센스 계약인데요. 라이센스 계약은 상대방에서 지식재산 권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조건 하에 사용 허가하는 것입니다. 양도는 권리를 전부 받는 것이고 라이센스는 쪼개거나 아니면 전부나 아니면 조건을 걸어서 상대방에게 그 기술이나 지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인데요. 기록기관은 상표하고 특허의 경우는 USPTO 미 특허 상표청이 되겠고요. 저작권의 경우는 카피라이트 오피스입니다.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양도의 경우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등록할 것을 강하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혹시 권리를 이전한 사람이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다시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는 아니지만 기록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양도는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 기록이 되는데요. 라이센스는 어떨까요? 기록이 될까요? 네, 라이센스 계약 역시 기록이 가능하고요. 상표와 특허는 USPTO, 그리고 저작권의 경우는 카피라이트 오피스에 기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기록을 완료하는 데는 수주가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기록을 해야 되고 타인에게 보여줘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를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기록을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 고려사항인데요. 첫 번째, 어떠한 지재권 및 기술이 라이센스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 제일 중요하니까 1번이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라이센스 계약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만약에 상표 라이센스다 라고만
얘기를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업이 상표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계속 추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상표가 특정이 되지 않으면 어떤 그 범위가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는 이제 항상 양쪽에 분쟁이 없으면 되고요. 문제가 없어요, 계약도. 양쪽이 서로 합의를 잘해서 계속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똑바로 나아가면은 분쟁이 필요 없고 계약서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항상 이제 양쪽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거나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으신 경우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상표명도 플러스 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반드시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기술 또는 지재권이 어떤 부분이다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1번만큼 중요한 거예요. 라이센스 지리적 제한 설정. 아까 제가 앞서서 면책 조항에서 제가 별표 2개, 3개 막 했었는데요. 이 지리적 제한도 저희 쪽으로 상당히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 기업에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걸로 라이센스를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판매를 하신 거죠. 미국에서 판매를 하셔서 상대 측 기업이 대응을 하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주신 기업이 대응을 하신 경우인데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상대 측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제품의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의 미국 시장에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적 제한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업에서 라이센스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리적 설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지리적 설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허나 아니면 기술이나 어쩌면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북미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만 지정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라이센스를 줘야 된다고 해서 전체 월드와이드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월드와이드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로열티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실 때 굉장히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라이센스를 주실 때 지리적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으신 분들은 이 지리적 제한을 고려를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약에서 확장된 지재권의 적용인데요. 아까 저희가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라이센스 계약 시 일반적인 지재권 범위보다 확장된 범위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까 제가 온라인 게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게임 컴퍼니들도 라이센스 계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특성상 이렇게 특허나 상표는 물론 있을 텐데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게임을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이런 모든 기술들이 라이센스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 계약은 등록된 지재권뿐만 아니라 기술이라든지 기업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라이센스 계약 시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라이센스 비용 및 지불 방법인데요. 라이센스 로열티를 결정을 할 때는 이제 통으로 얼마다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몇 개를 판매했을 때 몇 퍼센트로 얼마를 준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기업에서 논의를 하셔서 다양하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마켓이 어떻게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라이센스 비용을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센스 기간은 영구적일 수도 있고요. 특정 기간일 수도 있고요. 조건 연장하는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연장 방법, 조건 연장 기간에 대해서 3번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라이센스 연장 방법은 이제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연장하는 거. 뭐 예를 들면 60일이나 90일 안에 계약 철회를 고지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이 되는 경우 이런 자동 연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특정 개수 이상의 판매가 없을 때 계약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아니면 재논의하는 조건. 저는 이거를 좀 라이센스를 주는 입장이라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는 이 라이센스를 주는 사람이 독점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 지역에 만약에 독점으로 라이센스를 줬는데 판매가 너무 미진하다, 마케팅이 너무 부족해서 판매가 미진하다라고 판단될 때는 이 계약을 계속 끌어나가면은 너무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이상의 판매가 없을 경우엔 계약 연장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재논의하게 하는 조건. 그렇다면 이제 재논의할 때 좀 더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번 라이센스 사용권자의 자회사가 라이센스 기술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라이센스 사용권자의 협력사 등 제3자가 라이센스 기술에 접근이 필요한지, 이 부분이 많이 미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분명히 라이센스 계약을 하실 때 논의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이 또는 제3자가 이렇게 기술에 접근을 한다면 로열티를 조금 더 높게 받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기술 기밀 보호에 대해서도 이 난이도가 조금 더 이제 신중하고 좀 더 높아야 되는 그런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 기업에서 라이센스 계약에 임하실 때 이제 계약서는 결정돼서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을 결정을 하시기 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다 고려가 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식재산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기업에서 계약서를 검토하실 때 지식재산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유의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이제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티시페이트 하실 수 있고요. 또 예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지금까지 제가 강연 드린 모든 사항의 갑과 을의 입장은 서로 상충됩니다. 이제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앞서 또 강조 드렸던 것처럼 계약서의 검토와 작성은 많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전문 변호사님과 논의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